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11월 13일 일요일 밤에 보내드리는 오밤중의 뉴스 장용진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었습니다.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쌀쌀해진 걸로 좀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그 일기예보에서 뭐 얘기하던 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참 답답한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윤석열의 그 일이 참 밖에 나가서 또 사고 치는 모습을 봐야 한다 생각하니까 참 난감하다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왜 안 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밖에 나가서 새는 정도도 정도껏 새야죠. 이게 정말 나라 망신, 국민 망신까지 시키는 거라 나간다, 해외 순방을 나간다 할 때 털컥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가자마자 우리 줄리께서 한 건 올리셨죠. 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정말 과거에 저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이 또 공개됐습니다. 바이든의 팔짱을 꼈더군요. 자기 딴에는 바이든 쪽팔려서 어쩌나 이거를 좀 만회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글쎄 그게 만회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매우 창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르몽드 같은 데서 콜골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적잖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한 주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참 속이 답답한 한 주였는데 여기에 결국 줄리가 한 방을 더 넘겨주고 한 방을 더 날려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습니다. 라떼 하루님 몸에 배워서 그렇다라고 하셨네요. 예.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나 몸에 배웠으면, 글쎄, 외국 나가서 외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팔짱을 덥석이나, 그것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영부인인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예. 기가 찬 것 같습니다. 예. 정은희님, 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예. 다시 띠용 몽실이님, 어이구, 국격이 나락으로, 처음 본 상황이라고 하시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글쎄, 과연 이런 사례가 전례가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원래, 그 외국의 요인이라든지, 외국의 뭐 정상이라든지,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전에 기자가 대법원장을 그 뒤에서 붙잡은 적이 있었어요. 그 대법원장이 쑥 들어가니까 대법원장님 하면서 팔을 붙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엄청 나중에 욕 먹었어요. 그거 예의가 아니라고. 그런데 정상들끼리는 그런 것들을 서로 더 존중해줘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외교상 맞는 건지 외교 프로토콜상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자, W님 오셨고요. 손효금님 오셨고요. 사공님 오셨습니다. 안성욱님 후원 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권희님, 김건희가 아니라 김권희님 오셨고요. 김정님, 베리님, 소정님 오셨습니다. 베리님 어제 저랑 얼굴 한번 뵀죠? 예, 반가웠습니다. 정말. 가끔씩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모두 4가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영학 녹취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이 전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전문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언론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만 봐도 대장동은 유동규의 것이다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해지는데
그렇다면 이 녹취록을, 아니 뭐 민주당 얘기를 받았으래, 녹취록을 받았으라고, 에? 검찰이 그걸 쪼가리 내가지고 흘리겠던 바로 그 녹취록 아닙니까? 근데 전문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전문은 더 열심히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외면하기에 바쁩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작은 대장동은 유동규의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애써 외면하고 있는 언론의 작태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제는 말하기도 싫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비판하면요, 되게 본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쩐다? 예, 싫어하지도 않고 조심하지도 않아요. 비판하든가 말든가, 뭐 나는 뭐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게 잘못됐어? 뭐 이런 식. 잘못인지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인지를 아는 사람한테는 비판을 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인지 모르는 사람은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비판해도 먹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 언론의 양상이 딱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 언론의 작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요. 자, 또 오세이돈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제 비가 왔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왔는데요. 자, 이 몇 달 만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또 서울 시내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50mm밖에 안 내렸어요. 50mm밖에 안 내렸는데 수도권,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뭐 경기 일대에 곳곳이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서울은요, 연희동도 물바다가 되고 이 안국역 주변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저기 영등포 쪽도 물바다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비나 많이 왔으면 말도 안 해요. 근데 50mm가 왔다고요. 50mm 정도 오는 거는 숱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적은 양에 비해 물바다가 될까요? 침수되는 일이 생겼을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낙엽 때문에 그랬다. 낙엽을 치웠으면은 뭐 안 그랬을 거다. 뭐 그런 분석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 말은 그거예요. 낙엽만 치우면 되는데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이미 한 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배수구 청소만 제대로 해도 물바다가 되지는 않는다. 근데 그 몇 달 동안에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몇 달 동안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비가 온다, 비가 좀 올 것 같다 라는 그런 예보가 나오면 일단 청소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번이야 그냥 침수, 비 때문에 침수가 된 정도였지만 이거를 우리 이태원 참사에 대입을 해보면 아찔해집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경찰관을 배치해서 질서 유지라든지 혼잡 관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교훈이 나왔죠. 근데 교훈은 교훈이고, 그게 실제로 행정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교훈을 얻으면 뭐해? 실천에 안 옮기는데, 변화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이거는 아찔합니다. 오세이돈이라고 이거는 놀리고 조롱하는 거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는데도 그걸 실천하지 않아서 그걸 또 까먹어서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거는 비극이지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번 이 오세이돈 사태, 또 몇 달 만에 반복되는 오세이돈을 본다면 또 얼마 뒤에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패해서 배우지 않으면 반복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는요. 몇 달 만에 또 반복된 오세이돈, 낙엽만 치웠어도 왜 실수해서 배우지 못하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앞서 조금 시작을 좀 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윤석열이 이 미국, 일본 등과 정상회담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했답니다. 야, 되게 바빴네.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1시간 정도씩 하죠. 세 나라가 했다. 세 나라 정상이 모였다. 그럼 어찌 된다? 예,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합니다. 할 얘기가 많거든.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잡아놓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면 2시간 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정상회담 몇 분 했다? 10분 했대. 세 나라가 모였는데 10분 했대. 그럼 한 나라당 3분이네? 근데 이 통역 같은 거까지 포함하면은 1분 50초네? 1분 30초네? 그럼 뭐 했다? 인사만 하고 왔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48초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 48초는 조금 넘어섰는데 또 10분 정상회담입니다. 지난번에 뭐 10분짜리 정상회담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번. 그래가지고 한참 비아냥됐는데 이번에는 10분짜리, 그때는 두 나라 정상회담이었는데 이번엔 세 나라 정상회담을 했는데 10분짜리였답니다. 이거는 국제 외교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전혀 집어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떠버리고 있어요. 예. 국익 하더니 국익 때문에 MBC까지 안 태우고 그 G20 아세안 정상회담까지 가더니 하는 짓이 겨우 이거였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익 10분에서 국익. 자, 그런데 10분을 해서 국익을 지켰으면 그래 다행이죠. 오히려 그 10분 동안 퍼줄 건도 다 퍼줬더라. 결국 윤석열 정권 내내 거론이 됐던 외교 참사, 이번에도 반복이 됐다라는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외교 참사의 반복입니다. 윤석열은 외교 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명백한 외교 참사예요. 세 나라가 모였는데 정상회담이 10분밖에 안 됐다고? 장난해요? 그러면 통역하고 발언하고 세 나라가 나눠서 하고 그러면 3분 20초씩 했어요. 3분 20초씩. 이게 무슨 정상회담이야. 정상 인사지지. 참 답답하고 기가 찹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들이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일본한테 우리가 넘겨주지 않아도 될 중요한 자료를 넘겨줬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고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이어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요. 오봉역 참사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봉역, 그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분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열차와 열차 사이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한번 났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장관은 이게 노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답니다. 원희룡 장관, 정말 대단하죠. 원희룡 장관은 이거를 노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책임질 일은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이태원에서 죽은 것은 놀다가 죽은 거라서 책임을 안 지고, 일하다 죽으면 그 노조 때문이라서 또 책임 안 지고, 아주 뻔뻔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희룡 젊은 시절에 노동운동 했다는 작자가 겨우 하는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노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요? 이거는요 마치 그 말과 같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으면 성폭력을 당한 거다. 성폭력 당한 사람, 강간을 당한 사람이 옷을 야하게 입어서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지 않아서 네 잘못으로 당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게 원희룡 장관의 주둥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때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참 뻔뻔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젊은 시절 노동운동하고 뭐 했던 거는 자신의 출세를 하기 위해서 출세의 데코레이션으로 그 운동권 경력 한 줄을 써놓은 것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코레이션이었어, 데코레이션. 정말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벌써 좀 이야기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또 핏대를 올리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핏대 올리면 이야기 길어지는데. 자,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띠용 몽실이님, 제정신이면 지금 정권에서 감투 안 쓴다고 하셨고요. 함지혜님, 윤석열 자체가 국익훼손이다 라고 하셨고요. 산강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선아님, 김문수도 뻘짓하더니 라고 하셨고요. 정은희님, 생긴 것부터 좀 그렇게 생겼대요. 원희룡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영근님, 네, 이명희님, 후원해 주셨네요. 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은 유동규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을 외면하고 있는 언론. 검찰이 쪼가리 내서 흘릴 땐 잘도 받아 쓰더니. 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대장동 녹취록을 어젠가요, 자세하게 제가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하도 언론에서 아니 이렇게 녹취록 전문이 나왔으면 당연히 열심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니들이 안 쓰면 내가 한다 라고 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녹취록 내용을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퍼뜨렸죠. 그리고 이재명 의원도 직접 공개를 해서 SNS에 많이 번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들이 이 녹취록을 외면은 할 수 없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외면은 안 했는데 외면한 거나 다름없는 짓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고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다 까고 처음부터 라고 하신 분, 예, 우리 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녹취록, 이 대장동 녹취록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대장동 녹취록, 이거는요, 사실은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알려져 있던 겁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한 줄씩 또는 한 단어씩 이렇게 정말 찔끔찔끔 공개하면서 주로 이재명을 타켓으로 삼아서 이재명을 비방하고 마치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아주 큰 핵심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썼던 것이 바로 이 대장동 녹취록이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이었죠. 노래방 녹취록이라고도 합니다. 왜? 노래방에서 녹취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녹취를 한 사람이 누구? 예, 아무도 모르게 정영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이라고도 하고요. 대장동 일당이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놓고 지들끼리 투닥거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장동 녹취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자, 여기 이런 내용이 나가요. 내가 동규한테 내가 뭐 동규 지분을 아니까 700억을 줘. 응? 700억을. 이게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동규한테 700억을 줘. 뭐 동규 지분 아니까. 응? 700억을 준다고. 자, 요 얘기를 합니다. 누가? 김만배가. 듣는 사람은 정영학.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정영학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내가
동규한테 700억을 줄 거야. 이 동규 집은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700억을 줘요. 응? 자, 요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는 유동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가 노래방에 모여가지고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이 한두 단어만 쏙쏙 빼가가지고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 참 많이 했지. 잘 써먹었지. 그래서 마치 이재명이 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막 떠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전문을 보니까 아니잖아 라고 된 겁니다. 자, 동규 집은 내가 아니까 700억을 줘. 700억을 또 준다잖아. 자, 그리고 무슨 얘기도 있느냐면 이 김만배하고 유동규가 대화를 나눈 것 중에는 뭐냐면 이 700억을 유동규 지분이라고 김만배 쪽에서 너무 떠들고 다녔나 봐. 그래서 야, 우리 이거 회사에서 돈을 벌어도 700억은 유동규를 줘야 된대. 유동규 지분이 그렇게 많대나 봐. 이런 얘기가 좀 소문이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동규가 따져요. 아니 왜 내 거란 거를 왜 깠어요? 그게 내 거란 걸 왜 말했어요? 이렇게 묻는 부분이 나와요. 자,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고 되냐면요. 이 남욱 변호사가 이 유동규 지분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700억 정도는 유동규가 가지고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녔나 봐. 그런데 원래 자기들끼리 일당들끼리 약속하기로는 원래 실질은 유동규 것이지만 겉으로는 그러니까 일종의 차명이죠. 차명으로는 남욱이 걸로 하는 걸로 돼 있었나 봐. 그런데 남욱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내 거 아니고 유동규 거야 라고 동네방네 떠들었던 거지. 그래서 유동규가 짜증을 냅니다. 남욱이 남욱이 지 거라 그랬으면 지 거라고 말을 해야지. 나 유동규 거니까 뺏어와야겠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해? 그런 말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소문이 도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남욱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화동인 1 그거 소송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러면서 니 거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동규가 바로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게 내 거라는 걸 왜 말을 해요? 이 말이죠. 자,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천화동인 1 이게 700억짜리거든요. 이거는 유동규 거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누군가가 이거는 유동규 몫으로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알아? 자,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이 말은 이 700억이 유동규 것이라고 떠든 놈이 누구냐? 그 팩트가 뭐냐? 이거를 좀 팩트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 떠버리고 다닌 놈이 누군지 그걸 좀 확실하게 밝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얘기합니다. 몰라. 니라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유동규가 짜증을 내죠. 모르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거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모르지 그건. 누가 아는지. 하지만 나는 내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대화의 전제가 700억은 유동규 것이다. 그런데 그거 지금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외형상 남욱 변호사 것으로 하기로 했다. 라고 지들끼리 합의가 돼 있었던 거고, 그걸 그 전제하에서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유동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밀을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얘기합니다. 비밀이라는 게 그렇게 잘 되냐?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퍼져나가가지고 지금 두고두고 후환이 되게 생겼네.
자,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하동인 1위 남자는 다 네 걸로 알아. 너라고 지칭은 딱 안 하지만 적어도 내 거, 김만배께 아니라는 거는 다 알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자, 명확합니다. 대장동은 누구 거? 유동규 거. 자, 그런데 외형상 남욱이 것으로 했다. 그래서 남욱이 소송을 걸게 되면은 한 600억 정도 떼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동규는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공무원한테 돈 거래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유동규 저거 죽어. 예, 유동규가 너무 돈 욕심을 낸다. 뭐 이런 뒷담화가 되겠죠. 자, 공무원에게 돈 거래는 내가 볼 때 유동규는 저거 죽어. 라고 나오죠. 자, 결국 이 녹취록의 내용은 약 30여 쪽에서 조금 더 될 수도 있는데 이 분량인데 이거는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가 모여서 이익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로 뒷담화 대상은 남욱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아이씨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바람에 네가 좀 양보해야겠다. 니 좀 양보해라. 동규야 좀 양보해. 형도 양보했어. 형도 돈 정말 많이 꼬로 박았어. 그러니까 니도 좀 양보해. 그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얘기가 야 우리 돈 들어갈 때도 많어. 50억 클럽이 지금 6명 아니야. 300억이야. 50억 클럽만 있니? 15억 클럽도 있고 5억 클럽도 있어. 돈 많이 들어가. 그래 총 360억 정도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대목이 나온다? 50억 클럽이 왜 나온다? 예, 그거죠. 김만배가 유동규를 만나서 야, 네가 받을 목 좀 줄이자. 네 액수 좀 줄이자. 왜? 남욱이가 자꾸 지거 뺏어가서 지 목 줄어든다고 지금 징징거려. 그러니까 남욱이가 또 소송한다고 그러니 얘 달래려면 동규야 네가 조금 줄이자. 아, 형도 많이 지금 내놨어. 나도 내 목 많이 내놨어. 그리고 말이야. 지금 50억 클럽 얘네들도 다 챙겨줘야 되잖아. 50억 클럽만 있니? 15억 클럽도 있고 5억 클럽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네가 좀 그렇게 너 양보 좀 해라. 그래 놓고 동규가 나가니까 김만배가 정영한테 얘기해요. 아 이거 공무원은 말이야. 이거 돈 문제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유동규 저거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시죠? 녹취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느낌이 딱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 이재명이 김의겸의 브리핑을 가지고 그거를 SNS에 올렸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천하동인 1호는 유동규, 정진상 소유 아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돼 있죠.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다로 이렇게 나옵니다. 천하동인 1호는 유동규, 김용, 전진상 소유 아니야. 이재명, 김의겸 글 공유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녹취록의 내용이 어떻다라는 얘기는 한 푼도 아니 한자도 없고 전부 다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 혹은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사를 쓰고 있죠. 누가 알면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뜬금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렇게만 보면 마치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래요.
마치 이 녹취록 이 내용이 이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이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김의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라고 보일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다라는 내용, 그런 이야기가 한 줄도 없어. 그죠? 자, 민주당이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 그랬으면 당연히 기사에 이거는 김의겸이 녹취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개를 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 녹취록에 이렇게 내용이 있다. 녹취록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민주당이 주장했다. 이재명이 주장했다. 김의겸이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인 왜곡이죠. 근데 이 녹취록을 옛날부터 언론이 별로 이렇게 관심 안 두던 그런 거였냐? 아니지. 지난 대선 때는 이 녹취록에 나온 거 단어 하나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떠들어대면서 마치 이재명한테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떠들었던 바로 그 녹취록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전문이 공개됐는데 쌩 까고 있다? 이거는요, 그냥 왜곡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는 고의적인 왜곡이죠.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들은 몰라? 당연히 알지. 그런데 기사를 쓰면서 녹취록 이걸 싹 뺐다? 야, 이거는 의도적인 왜곡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이 녹취록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들 장사 잘 해먹어 놓고 이제 그 반박을 할 만한 자료가 나오니까 갑자기 말을 슬 돌려요. 딴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란다? 이재명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으로 유동규 지목. 이재명이 지목했대. 녹취록이 지명한 거지. 자, 그러면서 또 이재명 700억 주인은 유동규 단 한 명. 김의겸 논평 공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이재명이 한 말이야? 아니죠. 말 그대로 녹취록 내용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재명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녹취록을 근거로 했다.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써야죠. 녹취록 공개 싹 빼.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재명을 궁지로 몰아넣기, 오히려 이렇게 자기들이 틀린 내용, 그동안 보도했던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폭로되는, 자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거를 안 하고서는 어쩐다? 갑자기 또 말을 완전히 돌리죠. 이 유동규가 그 이재명이 대권 잡으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유원홀딩스에 돈을 그렇게 모아둔 거다. 그래서 유원홀딩스에 있는 돈은 전부 다 이재명 거다. 아니, 말이 됩니까? 유동규가 사업하려고 돈을 모아놨다고 하는데 그게 왜 갑자기 이재명 거가 됩니까? 유동규가 사업을 하려고 돈을 모았으면 유동규 거지, 그게 왜 갑자기 이재명 게 돼요? 이재명이 대권 잡으면 유동규가 나 사업할 때 놓았어. 이제 이재명이 대권을 잡으면 나는 내 사업은 탄탄대로야. 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업, 그 회사가 이재명 회사 거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아니, 이재명이 대권 잡으면 나 유동규 사업이 엄청 팍팍 잘 나갈 거야. 나 돈 많이 벌어. 이 말을 했으면 그 회사는 유동규 거죠. 그게 어떻게 이재명 걸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 썼다? 이재명이 대권 잡으면 점점점점 이러면서 이런 다시마 비료, 항공 위탁 사업, 유람선, 리뮤진 이런 사업을 할 거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 라면서 그래서 이건 이재명 거야. 라는 식으로 몰고 가요. 전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택도 아닌 얘기잖아. 이 택도 안 되는 얘기를 마치 얘기가 되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어요. 이거는 기자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국민을 개, 돼지로 알지 않고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그잖아요. 아니, 내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나는 뭐 앞으로 내 사업은 탄탄대로야. 그랬으면 그 사업은 누구 거? 내 거. 근데 그게 어떻게 이재명 것이 돼? 그리고요, 이재명이 대권 잡으면은 이런 거 하려고 했다. 그 말은 뭐야? 지금 갑자기 이재명 뒷담화를 까고 이재명은 험담하는 모함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낙선했기 때문이다. 이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게다가 유동규는요, 이미 이재명과 관계가 2020년 12월경에 끊어져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유동규를 손절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 때문에 손절했다고는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유동규를 옆에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합니다. 당시 유동규는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직을 내놓고 퇴직합니다. 임기가 남았는데. 임기가 남았는데 퇴직을 한다? 그럼 뭐예요? 잘린 거지. 왜 잘렸을까?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손절당한 거잖아요. 근데 손절당하고 나서 이재명한테 돈을 줬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의 이 진술은 합리적으로 그 당시 상황과 이렇게 맞춰보면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언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언론들이 떠벌렸던 녹취록 어쩌고 하면서 떠벌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보도였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자신들이 그간 했던 보도를 정정해야 될 타이밍에 새로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전에 잘못했던 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 정진상 공소장에 이재명이 160번을 등장한다.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이 뭐 159번이나 등장한다. 뭐 정진상 영장 청구서도 등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60번 등장하면 그게 160번 등장하는 거하고 그게 이재명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하고 뭐 얘기가 통하는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뭐랍니까? 그게 햇님 달님인가 하는 그 동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엄마가 장에 떡을 팔러 갔는데 호랑이가 그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그 남매를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두 남매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한 명은 해가 되고 한 명은 달이 됐다. 뭐 이렇게 되잖아. 뭐 그런 햇님 달님 얘기죠. 그 햇님 달님에서 엄마가 거의 등장 안 해요. 초기에 엄마는 호랑이한테 잡혀 먹기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거.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야기 초반에 엄마가 잡혀 먹혀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계속해서 엄마가 등장해. 남매가 계속 엄마를 찾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언론들 160번 등장한 하는 거 가지고 이재명과 대장동에 관련이 있다라는 식으로 멜려면은 그 햇님 달님 그 동화에서 동화 초반에 스토리 초반에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던 그 엄마는 스토리 후반까지도 살아있는 게 돼야 되죠. 그죠? 예, 너무 대화가 어렵네요. 하여튼 우리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소설에서 한참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거론이 되는데 그 사람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160번을 등장하든 1600번을 등장하든 구체적으로 이재명이 무슨 행동을 했다가 그게 나와야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이재명을 몇 번씩이나 불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몇 번을 불렀다. 요것만 가지고 지금 이재명하고 무슨 정진상, 김용 이렇게 역을 엮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게다가 어떻게 해서 160번씩이나 등장하게 됐느냐?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예? 그 상관이 없는 거면 왜 어떻게 160번씩이나 등장을 하냐? 그것도 남의 공소장에 이유가 있습니다. 정진상 씨에 대한 영장 청구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정진상은 경성대 89학번으로 경성대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그 감옥에 갔다가 96년쯤에 성남에 와서 성남 시민 모임을 하다가 거기서 이재명을 만나서 그래서 이재명과 같이 가까워졌고 오마이뉴스 기자를 하면서 이재명을 많이 취재를 했고 이렇게 해요. 한 사람의 스토리텔링을 쭉 그러니까 정진상의 일생을 스토리텔링으로 쭉 읊은 거죠. 그럼 160번만 나오겠어? 200번, 300번도 더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진상 그 공소장이 나도 등장할 수 있어. 등장할 사람 되게 많아요. 경성대에 그 부산에 있잖아요. 나 부산 출신이잖아. 참네. 나도 경성대 부산 그 데모도 해봤다? 경성대에서 화병 던지면 잘 날라가. 이게 그 경성대가요 이렇게 그 교문이 이렇게 가팔라요. 그래서 위쪽에서 푹 던지면요 정말 잘 날라가. 꽂히는 맛이 있어. 자 이제 저랑 정진상이랑 엮이는 건가요?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이 될 수밖에 없게끔 스토리텔링까지 하면서 아니 무슨 영장 청구서에 스토리텔링이 왜 들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영장 일본주의 위반이에요. 영장 일본주의를 그대로 지키자면은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행동을 했다. 이것은 무슨 법을 위반한 거다. 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이렇다.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경성도에 부산 경성대학교를 다녔고 경성대학교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총학생 임무를 했는데 어쩌다가 잡혔고 그래가지고 휴학하고 난 다음에 성남에 모였고 그 다음에 전대협 출신 활동가 모임 이런 데 가가 있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만났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해가지고 이재명하고 가까워졌고 그게 왜 들어가냐고. 이렇게 길게 질질 쓰는 거는요. 영장 일본주의 위반입니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자신 없을 때 이런 걸 써. 구구절절히.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히 정진상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정진상의 과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재명이 160번씩 등장하고 할 수도 있네. 한 사람의 인생을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영장에다가 영장 청구서에다가 근데 그게 160번 아니라 170번 1600번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지. 그게 정진상의 범죄하고 이재명의 공모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정진상의 범죄 혐의하고도 관련이 없고 그게 이재명하고 관련됐다라는 점하고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많이 늘카 놓은 거야. 그런데 언론이라면 이런 거 꼭 집어가지고 야 검사들 야 좀 치사한 짓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60번이나 등장한다고? LA 심지어 또 중앙일보는 그렇게 놨대요. 공안 사건 공소장을 방불케 한다. 자랑이다. 이씨. 이거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뭘 말하느냐? 자신 없다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소장을 어떻게 만든다? 이 피고인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다. 이로써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행위는 법률 뭐뭐뭐를 위반한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로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딱 쓰면 돼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가지고 어느 대학을 다녔고 어느 대학에서 데모를 했고
그게 왜 들어갔는데? 아무짝에도 상관없는 걸 가지고. 자, 그런데 검찰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언론들이 자기 스스로도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검찰에 따라가는 그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잘못이라는 걸 몰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검찰이 떠버린 얘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는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를 엄청난 사실 발견인 것처럼 떠들어요. 오늘도 있었습니다. 하나 볼까요?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로 압수수색을 했대.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근데 정진상 실장을 압수수색한다면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잖아.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정진상 여기 와서 근무도 안 했는데 무슨 여기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핑계댄 줄 아세요? 정진상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당사에서 전화를 했더라고. 아, 그래서 우리는 정진상 사무실이 당사에 있다고 생각했지. 뭔 소리야 이거? 참,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저기 여의도에서 제가 전화를 하고 있으면 제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나요? 핸드폰 아니 집 전화도 아니고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정진상이가 당사 안에서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아유 거기 있는 줄 알았지. 사무실 거기 있는 줄 알았지. 장난해요?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게 핸드폰이잖아. 그런데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당사 근처에서 잡혔다고. 정진상 위치가 사무실 위치가 당사다 이렇게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우 진짜. 왜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됐으니까 그럼 택시 안에 그 택시 안에 내 사무실이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지하철에서 위치 추적이 됐으면 야, 얘 사무실은 지하실인갑다 이렇게 하겠네.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대로 기사 써?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민주당이 증거인멸을 한 걸로 보인다. 분명히 검찰이 보니까 분명히 정진상 사무실이 민주당사 안에 있는데 당사 사무실이 없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없앴네. 증거인멸했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지들이 엉터리 추정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다. 라고 지들이 헛다리 짚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저거 지들이 자들이 숨 갔네. 그걸 또 받았어요. 이 매일경제. 이거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냐고요? 진짜 이런 기사가 있냐고요? 보세요. 김희래 기자네, 김희래. 당사에 정진상 사무실 없다던 야예, 검찰, 증거인멸 의혹. 근거는 뭐? 정진상 휴대전화 위치 추적하니까 당사가 나오던데? 나오겠지. 민주당 사람이니까 민주당사 왔다 갔다 했겠네. 근데 그게 가지고 사무실 있다는 근거는 어딨어. 그리고 그 건물이 얼마짜린데, 몇 층짜린데 거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진짜 에휴, 참. 만약 이런 식이면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 뉴스공장 거의 자주 매일 출연한 적도 있고 자주 출연을 했는데 그랬으면 야 장용진 위치 추적해 보니까 TBS에서 나오네. 그러면 장용진 사무실이 TBS에 있나? 그러기도 그렇게 나오겠네. 에이.
이거는 이런 말을 하는 검찰도 웃기는 놈이고요. 이거를 단독이라고 쓰는 기자는 더 웃기는 놈입니다. 웃기는 놈이 아니라면 머리가 모자란 놈이죠. 뭔가 모자란 놈이죠. 모자란 놈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내가 자꾸 말하려니까 승질이 슬슬 나네요. 자, 여기에 한 가지 좀 여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동규가 지금 석방됐죠? 지난달에 석방이 됐었죠? 그런데 유동규는 석방이 됐는데 김만배는 아직 석방이 안 됐습니다. 구속영장 구속 기간이 21일까지로 돼 있는데, 문제는 구속 기간이 끝나면 보통 풀어줘야 되는데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검찰이 신청을 냈대나 봐요. 유동규는 석방해주고 왜 김만배는 연장 신청을 내지? 이유가 뭘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김만배가 지금 뭔가 떠들고 있다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김만배는 실제로 떠들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에 그닥 협조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검찰이 전문용어로 뺑기를 쓰고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풀어줬는데 나간 사람들이 일제히 이재명을 모함하면은 야, 저 검사들이 시켰네. 아유, 그럼 그렇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은 마치 검찰은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처럼 뺑기를 써야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에 걸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몇 달 만에 또 오세이돈 낙엽만 치웠어도. 또 속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썬리버님, 만배하고는 말 못 맞췄나 보네. 데빌조님, 아직 포섭이 안 됨. 예. DSP님, 속보이는 조작 거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자, 제가 뺑기라고 하니까, 뺑기요, 뺑기 해가지고 그거 하셨는데, 왜 뺑기라고 그러냐면요, 왜 우리가 축구 같은 걸 할 때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수가 수비수를 속이면서 쫙 빠져나가는 행동, 이걸 보고 페인트 모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페인트 모션이라고 해서 이 페인트가 그 페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일본 사람들이 뺑기 거짓말하는 걸 뺑기라고 그랬. 그러니까 페인트가 뺑기니까 속이는 것도 뺑기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뺑기 쓴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 데빌조님, 뺑길 가능성이 크다고. 네, 데빌조님, 꼼수의 경상도 사투리. 네. 예, 맞습니다. 자, 페이크. 사실은 페이크죠. 페이크 모션이라고 하는데, 페인트 모션이라고도 우리가 또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땐 그게 콩글리시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게 뺑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페이크죠, 페이크.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만에 또 오세이돈 낙엽만 치웠어도. 자,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가을비라고 하기에는 좀 양이 많았죠. 이거 뭐 스콜이야? 뭐 여름 장맛비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빗줄기가 굵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은 서울 지역의 강수량은 약 50mm 정도라고 하고요. 뭐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온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온 것도 아닌 이 비에 서울 시내 곳곳이 침수가 됐습니다. 물바다가 됐어요. 자, 어느 정도 물바다가 됐느냐고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장면, 이 장면은요, 여기가 안국 로타리 부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제법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얘기고요. 이 정도면은 차가 지나다닐 때 조금 힘들어요. 버스는 잘 지나다니는데 작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자칫 시동이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뭐 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국 로타리가 이렇게 됐어. 자, 그뿐만 아닙니다. 자, 여기 이 장면 보이십니까? 예, 역시 이게 버스가 마치 배가 된 것 같죠? 수륙 양용차가 된 것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버스가 지나간 자리, 물길이 쫙 갈라진 모습 보이시죠? 예, 이게 서울 시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예, 서울 시내가 괜히 막힌 게 아니야. 어제 토요일인데 괜히 막힌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막혔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 여기는요, 제가 알기로는 연희동 부근으로 알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고였어요. 자, 그리고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어제 이렇게 침수가 된 이유는 낙엽이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침수로 이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울 시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구도심 쪽에 이렇게 침수가 많았던 이유는 우리 구도심 쪽에 아무래도 그 가로수로 은행나무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게 낙엽이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떨어진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서, 빗물 배수구를 막아서 그래서 침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이거 몰라요? 그 배수구 청소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수구를 막아서 그 주변을 침수시킬 수도 있다. 이거 몰라요? 아니 지난 우리 그 7, 8월에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비 때문에. 예? 그 강남에 그 강남역 주변 그 주변이 완전히 그 물에 확 잠긴 거 어떻게 보셨죠? 예. 그 강남역 그 사태, 그 침수 사태, 그 사태가 사실 발치작이 어디였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수구가 막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때 강남역 의인이라는 분이 있었죠. 뭐라 했다? 예. 혼자서 배수구 청소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구 청소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주변에 물이 쭉 빠지더라. 그래서 침수가 안 됐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강남역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명한 얘기 강남역 의인. 딴 거 안 했어요, 이 사람.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 가지 했어요. 배수구 청소를 해줬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침수가 안 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봐. 배수구 침수 안 되게 하려면 청소 잘했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박원순 시장은 이런 거 하나만 열심히 잘도 챙겼는데 정말 박원순 시장 있을 땐 이런 일 없었는데 적어도 비 오기 전에 배수로 청소 싹 해가지고 적어도 이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그런 황당한 사례는 없었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욕 엄청 처먹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라도 좀 했었어야지. 왜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칩니까? 알면서 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것만으로도 간단한 조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정말 서울시에 남겨놓은 큰 업적 중에 업적, 작지만 오랫동안 기억할 수밖에 없는 업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안 했어요? 그거 안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 왜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아찔한 게 어떤 부분이냐, 제가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잘못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식이라면 오세훈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놓고도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그런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겪어서 우리가 뼈아프게 얻었던 그 교훈, 그냥 교훈으로 남을 뿐 우리의 일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다음번에 그런 참사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적어도 오세훈이라는 놈이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입증하는 게 뭐? 어제 낙엽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서울 시내가 침수된 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여름에 그렇게 당하고도 그 몇 달이나 됐다고 아직까지 그거를 벌써 잊어먹었단 말이야. 정말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침수라고 생각하면 답답한 얘기인데 여기에 이태원 참사를 대입하면은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앞으로 뭐 금요일 밤이라든지 특히 언제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 그 기억하십니까? 이 압사 사고가 제일 위험한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실은 그 제야의 종 그 보신각종 타종할 때 실제로 한번 사고도 났었잖아. 자, 보신각종 타종 이게 제일 위험한데요. 그때라든지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이럴 때 또 사고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 크리스마스 때 이태원 또 사람들 많이 몰릴 거거든. 그런데 이번에 뭐였습니까? 경찰관 4명만 먼저 선제적으로 배치했었던 이런 일 없었다. 네. 근데 오세훈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번에 이렇게 당하고도 이렇게 큰 사고를 겪고도 경찰관 배치 안 할 것 같아. 뭘 보면 안다? 배수구 보면 알지. 아찔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은 무서워집니다. 우리가 갈아치워야 될 사람이 윤석열 하나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참 바꿔야 될 놈들 참 많습니다. 어째 이런 쓰레기들한테 권력을 줬는지 그 찍어준 놈들이 더 나쁜 놈이야. 아유. 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G20 정상회담에 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세안 G20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있는데 외교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 정말 창피해요. 이제 이런 얘기도. 자, 일단 댓글 좀 읽어보고 갈까요? 백수님, 보신각 타종 때 가지 마세요. 각자 도생이잖아요. 위험합니다. 네. 어스님, 이태원 참사로 오세훈이 물러나라라고 하시고요. 데빌조님, 내년 할로윈 때는 공무원 쫙 깔 거예요. 근데 다른 행사 때는 또 안 깔걸요. 그렇죠. 내년 할로윈 때는 쫙 깔 거예요.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안 깔 거예요. 그게 걱정이죠. 문제는. 이게 오세훈식 사고방식인 거야. 아마 여름 장마 때는 그거 맞춰가지고 배수구 청소할 거예요. 근데 이번 가을에는 나뭇잎 청소를 안 한 거지. 네. 응용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을 좀 경상도식 표현으로 애살을 갖고 좀 해야지. 애착을 갖고, 뭔가 좀 자기 것이라는 그런 애착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대충 때우려고. 야, 이거 알아서 해. 그러니까 사고 친 거는 딱 그 시점에 그 장소에 사고 친 거는 해결이 되는데 장소가 바뀌든 시간이 바뀌면은 똑같은 유형의 사고인데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애착이 없는 거예요. 일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터진 것만 대충 메꾸고 넘어간다는 식인 거지. 다시 말해서 오세훈 같은 놈은 서울시라는 이렇게 큰 자치단체를 맡아서는 안 되는 놈이에요. 오세훈만 그래? 윤석열도 그래. 자, 외교 참사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거 나토 가서 한번 사고 쳤으면 그 다음번에는 안 해야지. 영국 가서 또 사고 치고 미국 가서 사고 치고 이번에 또 동남아 가서 또 사고 쳐요. 자, 어떤 사고를 쳤을까요?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겨우 진짜 겨우. 자, 근데 한미일 정상회담 겨우 개최한 거는 좋은데,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뭔 얘기가 나왔어요? 뭐 합의된 성과 같은 것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공동성명도 나왔는데 공동성명의 내용은 북핵 사태에 공조한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북핵 공조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 없어요. 근데 북핵 공조 이거 뭐 어제 오늘 얘기한 겁니까? 전혀 특별할 것도 없죠. 아니 겨우 이거 하려고 한미일 세 나라가 모였어? 예, 그거 하려고 모였나 봐. 시간도 되게 짧아요. 10분? 세 나라 정상, 세 나라 대통령, 세 나라의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일본 수상 이렇게 세 나라 정상들이 모였는데 회담 시간은 10분이랍니다. 어디는 보니까 15분이라고도 써놨대. 10분이나 15분이나 도찐 개찐이죠. 이 결국 뭐야? 3분 20초씩 했다가 아니네 5분은 했네 이거죠. 근데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통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5분을 했었어도 대통령이 실제 말한 시간은 그 절반 2분 30초밖에 안 돼요. 만약에 3분 20초 동안 회담을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대통령이 말한 시간은 그 절반 1분 40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을 했으면 3분 20초 동안 윤석열이 말을 했고 그 중에서 통역 시간을 빼면 1분 40초만 겨우 자기 말을 한 겁니다. 15분을 했으면 5분 정도가 우리 몫이었고 그 중에서 2분 30초만 윤석열이 말한 시간이다. 순수한 시간은. 이게 뭐 정상회담입니까? 그냥 인사 정도 한 거죠. 아유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바이든이 아니고요. 날리면이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MBC가 만약에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정말 최신이 안 쓰는 화면에 깎였네요.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바이든 아저씨. 요까지만 해도 2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끝난 거야. 이걸 정상회담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걸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부른답니다. 말이라 해야지 말이지. 기가 차죠.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지적을 아무도 안 해. 얘들은 진짜 똥개인가 봐. 똥개. 자,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보다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뭐?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원래는 30분 하게 돼 있었대. 아마 그것도 우리 쪽에서 거의 뭐 사정 하다시피 해가지고 한 게 한일 정상회담이었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취임하고 6개월 동안 4개국 방문이 안 됐잖아요. 정상회담이 안 됐잖아요. 원래 6개월 안에 보통 4개 나라를 돌아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4개 나라를 쫙 대통령이 돕니다. 그걸 정상외교, 순방외교. 대통령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야. 맨 먼저 미국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가고 중국 가고 러시아 가고 이렇게 4개 돌아야 돼. 지금 윤석열은 했다? 못했다. 일본도 이번에 겨우 만났어. 미국도 지난번에 48초 만나고 그게 다야.
중국 안 만나줘. 러시아 안 만나줘. 당연히 안 만나주지. 그러니까 6개월이 되도록 소위 말하는 4강 외교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강 외교 절반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뭐다? 이번에 만약에 이 G20 정상회담을 하는데 일본 한일 정상회담을 못하면 정말 욕 대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니는 6개월 동안에 일본 정상하고 일본 수상 하나 못 만나고 뭐 했노? 원래 진짜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4강 외교라고 해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4개 나라를 돌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를 놓고 한국의 정책이 중국으로 기울었구나, 미국으로 기울었구나, 일본은 제끼고 중국하고 미국을 같이 놓는구나.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순서가 어떻게 됐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어요. 그 일본은 안 가도 돼, 뭐 이런 식이었어. 근데 윤석열은 뭐야? 우리가 겨우 만나자 해서 겨우 일본 겨우 만났고 중국 안 만나죠? 러시아 볼 생각도 없어. 교섭 자체가 안 돼, 러시아하고는요, 지금. 왜? 미국에 폭탄 팔았잖아. 그 폭탄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 가져갔죠. 내가 푸틴이라도 안 만나주겠네. 그 상황에서 지금 겨우겨우 일본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10분 더 길어졌대. 그래서 40분. 역대 정상회담 중에 이렇게 짧은 게 참 잘 없어요. 이렇게. 사실 40분 하고 정상회담이 끝났으면 거의 결렬에 가까워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에서 이 정도밖에 안 했다? 결렬이야, 사실은. 거의 대답한 게 없고, 합의된 게 없고,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한 거야. 그런데 이 와중에서 퍼줄 건 또 퍼주네? 뭐?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대요. 근데 말이 됩니까? 북한 미사일 어디서 발사돼요? 북한에서 발사돼요. 우리가 빨리 보여요? 일본이 빨리 보여요? 당연히 우리가 빨리 보여요. 왜? 지평선을 넘어가 버렸잖아.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훨씬 잘 보여. 그건 지평선 효과 때문에. 아무리 레이더가 좋아봐라. 지평선 밑에 게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지평선 위로 떠올라야지 그때부터 레이더가 잡혀요. 따라서 가까운 데가 일단 유리해. 그러면 결국 북한 미사일 정보는 어떤 거? 우리가 일본한테 준다는 얘기야. 안 줘도 되는데 왜 줘? 일본이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 우리보다 전파능 감지 능력이 좋아서 놀고 있네. 일본의 이지스함 있죠? 일본의 이지스함하고 한국의 이지스함하고요 같은 종류의 레이더를 씁니다. 스파이 1D 레이더 같은 레이더예요. 레이시온사인가 로키드 마틴인가 거기서 똑같이 사들여. 심지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공동구매로 사들인 거예요. 공구했어, 공구. 그것도 이제 한미일이 공동구매한 거야. 이제 이게 그 레이더라는 거를 그 배를 만드는데, 원래 배는 세 척씩 이렇게 텀을 두고 만들어요. 그러면서 설계를 바꿔가면서 만드는데, 설계도 하나 가지고 그 배 세 척을 만들어요. 그래서 1번함, 2번함, 3번함. 그리고 다음번에 설계도 바꿔가지고 4번함, 5번함, 6번함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잖아. 세 척 만들고 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만들어야 돼. 그런데 레이시온사 같은 경우나 이게 이디스 레이더 만드는 데에서는 3개씩 팔면은 이게 수지가 안 맞거든. 한 뭉태기로 팔아야 돼. 그래서 몇 대? 12대. 이렇게 한 뭉태기로 팔고 싶어 해. 근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게 12대씩이나 스파이 레이더를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 야, 미국은 좀 많이 필요하니까 6대. 한국 3대, 일본 3대. 그래서 12대. 공동구매한 거 아니야, 공동구매. 공동구매를 했는데 뭐, 일본이 우리보다 미사일 감지 능력이 우수하다고?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지리적으로 우리가 더 유리해. 근데 우리가 왜 일본한테 줍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공유를 해주면 일본은 우리한테 뭐 주는데? 뭐 주는 거 있어? 없어.
당장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 경제 제재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어준대? 안 풀어준대. 아직까지 얘기도 없어요. 사실 이건 뭐야? 지소미아를 다시 복원한 거예요. 그거 왜 복원해줘? 우리가 뭘 받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받고 해주는 게 없지. 왜? 일본은요, 우리가 윤석열 너 만나줄게. 너 국제 왕따잖아. 근데 이번에는 만나줄게. 그러니까, 야, 미사일 좀 보내놔. 이렇게 된 거야. 병신 같은 거를 대통령이 앉혀놓으니까 국익이 이렇게 훼손되는 거예요. 국익 때문에 MBC 안 될 것 같다? 국익이면은 네가 안 가야지. 이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즉, 일본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한테 퍼줬다. 아우, 씨. 그럼 한미 정상회담은, 이거는 조금 더 길어서 50분 했대? 원래는 30분인데 20분 길어져서 50분 했대.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게 뭐 있습니까? IRA, 인플레이 방지법. 여기에 한국 기업체들 지금 피해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 완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에 대해서 미국이 말했다? 바이든이 말 안 했어. 아유, 우리 신경 쓰고 있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우리 잘 한번 해볼게. 신경 쓰고 있어. 잘해줄게.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으면 이번 주면은 뭔가 구체적인 그게 나와야 돼. 지난번에 이 얘기 그랬잖아. 한국식 입장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이게 지난번에 한 얘기잖아. 48조 때. 그 다음에 펠로시가 왔을 때 그때도 한 얘기잖아. 그럼 오늘쯤 이번에 갔을 때는 한국 기업들한테는 요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런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돼.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 돼. 없어. 하나만 했던 거지. 뭐 북핵 대응 뭐 압도적으로 한다. 그건 뭐 옛날 하던 얘기잖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IRA 미국이 결국 안 넘겨줬습니다. 정말 미국이 넘겨줄 의사가 있으면 지금쯤 벌써 한국 쪽 입장 알고 있고 한국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좀 대책을 좀 세워줄게.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을 하고 있다고. 몇 번을 하고 있으면 이번쯤에는 뭐가 나온다? 구체적인 대책이나 제안이 나와야 정상이야. 안 나왔다? 그럼 뭘 말한다? 또 왕따 당했네야.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도 없이 미국한테 퍼줬네? 당연하지. 바이든 뒷담화를 그렇게 세게 깠는데 바이든이 어지간히 해주겠다. 자, 이 와중에 얘는 또 뭐냐고. 내가 지금 사진을 제가 가렸어요. 창피해가지고. 짜증나서 사진을 가렸는데 얘도 이러니까 너무 또 안 비네. 참 정말 창피해서. 이 사진 팔짱 낀 사진. 어머니 팔짱을 왜 끼냐고.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런 사례를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외국 정상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외국 영부인이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나요?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그 고위직, 특히 국가 원수급의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이렇게 그 신체 접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는 예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참. 누가 이게 여기 지금 다시 뛰어 몽실이님 버릇이 나온 거예요. 산티가 줄줄 한다. 스클레어님. 이 장면을 보는 우리 국민들 기가 찼을 겁니다. 아우 진짜 출신은 못 속여. 진짜 뭐 하던 앤지 정말 말을 다 못하겠다. 그죠? 아마 김건희는 자기 딴에는 윤석열이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요걸로 그 방문 때문에 좀 미국하고 관계가 껄끄럽고
바이든 보기가 좀 민망하니까 자기 딸에는 만회한다고 요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회는 개뿔. 나라 망신시켰네. 답답합니다. 답답해. 참 이건 뭐 말을 못하겠네. 아, 이게, 아, 이제 창피해요. 그죠? 창피해서 또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참, 아, 참. 거의 저는 지금 이게,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정말 처음에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이게 진짜로 일어났나.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아무리 천방지축이고 상황 파악이 안 돼도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이게 제가 뭔 말을 좀 아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말을 지금 하려니 말문이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더 얘기하면 승질만 나겠죠? 우리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예. 네. 네 번째 주제는요. 오봉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의왕시 오봉역에서 이 철도 객차를 철도 그 각 객차를 분리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던 노동자가 객차와 객차 사이에 끼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하게 객차가 아니라 화물차네요. 그러니까 열차의 각 칸을 분리했다가 이었다가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었던 모양인데, 예, 이 작업 도중에 화물 칸에 끼어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더 참혹한 상황이 더 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사망하고 난 다음에 시신이 철길로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참혹한 일이 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봉역은 몇 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2인 1개조로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한 분이 다른 일을 급하게 처리한다고 근처에 다른 곳에 있었대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답니다. 자, 얼마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사고입니까? 그런데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 그랬다? 그 사고는 노조 때문에 생긴 사고라고 탓을 노조로 돌렸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장관들은 남 탓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제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오봉역 사고 유족들이 인터넷에 올린 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죽어야 바뀌기 바뀌게 되나. 사과보다 유족 감시에 골몰한 이 코레일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댓글도 쓰고 강력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봉역 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거론이 됐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원희룡이가 뭐라 그랬느냐.
오봉역 사고의 원인은 노조 때문이다. 국토부가 반대를 계속했는데 철도공사하고 철도 노조가 이 근무 방식을 바꿔버렸다. 원래는 3조 2교대 근무였는데 4조 2교대 근무로 바꿨다. 3, 2교대를 4, 2로 바꿨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근무조를 3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거 12시간씩 12시간씩 맞교대로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1조는 주간 근무, 2조는 야간 근무, 3조는 휴식. 요렇게 짜져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 1조는 주간, 2조는 야간, 3조, 4조는 휴식. 요렇게 방식을 좀 바꿨대나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하게 됐는데 요렇게 근무 방식을 바꾸는 거를 국토부가 반대했는데 철도 노사가 합의하는 바람에 강행이 됐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거야. 아니 휴식 시간이 늘었는데 왜 사고가 나지요? 휴식 시간이 늘어나면 사고가 잘 안 납니다. 3조 2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게 3개조가, 그러니까 사흘에 한 번씩, 사흘에 이틀, 3일에 이틀,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 정도 일하게 되는데, 이게 맞교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대충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3조 2교대 근무가 어떻게 되면은, 일주일에 근무가 4번 혹은 5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12시간씩 근무를 해요. 12시간씩 4번이면 48시간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들으면 어떻게 된다? 60시간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노동 제한 시간이 몇 시간이야? 50시간이잖아. 주 50시간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뀌었다? 4조 2교대 근무로 바꾼 겁니다. 달리 바꾼 게 아니라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 야,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 아니야? 아, 국토부가 이렇게 반대했는데 말이야. 노조가 담합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했어? 원희룡이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뻔뻔스러워. 아니, 이 오봉역 사고의 책임은 국토부 장관이 져야 되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져야 되는데 지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사망한 숨진 노동자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그것도 노동자하고 노조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못돼 처먹은 놈이지. 지가 노동운동 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니 그 노동운동 한 거는 어느 구멍에다 쳐박아 버리고 말이야. 노동운동하는 사람이면요 절대로 이런 말을 못합니다. 제가 불교방송 노조위원장도 했었고요. 파이낸셜 뉴스 노조위원장도 했어요. 2번을 그러니까 그 회사를 바꿔가면서 2차례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노조위원장 했다고 그러니까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똥파리가 뭐 어떤 똥파리 새끼가 나한테 그러고 다니던데 니 어떤 놈인지 나한테 걸리면 지기 푼다 진짜. 야, 내가 불교방송 제12대 노조위원장이다. 왜? 진짜. 억울함 DB 봐라, 이씨. 지금도 그거 가지고 소송하고 있다, 이놈아. 아우, 진짜 열받네, 진짜. 갑자기 열받네. 어쨌거나, 노조위원장을 하고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은 절대 노조한테 뭔 책임을 못 돌려요. 노조한테 비판을 할 수 있어. 야, 노조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는 노조가 더 노조답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왜 노조가 사용자 편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다르게 얘기는 노조가 휴식 시간 늘리는데 그게 노조가 할 일이지. 그게 뭐 잘못됐냐고. 그걸 어떻게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그걸 비판을 해? 이 사람은요 노동운동 가짜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출세 하는데 노동운동 했다, 운동권 했다라는 거를 액세서리로 필요하고 달아 걸려고 한 거예요. 왜 옛날에 4.19 때 데모 좀 했다는 사람들 나중에 다 국회의원 다 해먹었거든. 이기택 씨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4.19 때 데모 해가지고 그 출세한 사람 중에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
그 6.3 사태 때 그 주도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같은 사람은 뭐다? 그 전례를 모범 삼아 나도 일단 운동권을 한번 하기는 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출세할 수 있어. 예. 운동권 경력을 액세서리로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지. 노동운동을 하면서도 나는 얘들이랑 틀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몸에서 내 생활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때문에 노동운동을 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노동자가 죽었는데 그걸 노조 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근거나 또 그럴싸하면 몰라. 노조가 휴식 시간을 늘렸는데 그 휴식 시간 늘린 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이런 어떤 개떡 같은,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베식 사고방식인 거예요. 일베 애들이 이런 식의 사고를 해요. 전형적인 극우 적폐들의 사고가 이런 거예요. 3조 2교대 근무만 했으면 인원이 충분했을 건데 4조 2교대 근무해서 쉬는 시간을 늘리는 바람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대. 이게 전형적으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 비슷한 얘기 이런 거죠. 월급 올려주면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게 되면 월급 안 올리는 이만 못하다 라는 거가 비슷한 논리인 거예요.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꾸면 인력이 부족해지고 인력이 부족해지면 니들 일하기가 더 빡세죠. 굳이 하려고 이거지. 노동자들한테 월급 더 주기 싫어서, 노동자들이 좀 더 휴식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어떤 핑계와 이 온갖 이 협잡과 과장과 이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자본가들이죠. 근데 지금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원희룡이 하고 있다. 지가 노동운동했다면서.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지금 주둥이에서 나오게 생겼냐고. 얘는 인간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뭐 야만 그렇겠어. 이태원 3사가 났는데 경찰들 잘못했다고 경찰들을 뭐 1시간을 뭐 질책을 했대나 2시간을 질책했다나 지는 책임 안 지면서 경찰들 욕한 윤석열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노조 탓을 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하는데 너무나도 머리가 발달해 있어. 온갖 핑계를 다 대서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해. 얘네들은 지가 책임 안 지고 빠져나가는 명분이나 이 핑계 찾기에 너무나도 특화되어 있는 애들인 거야. 한동훈 똑같아요. 한동훈 얘기 잘 보세요. 결국에 지가 책임져야 될 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원 영석하는 거죠. 결국엔 지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회피하기 어렵다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윽박 지르고 음모론자라고 윽박 지르고. 야 진짜 어떻게 장관이 국회의원을 보고 음모론자라는 등 거짓말 면허증을 땄느냐는 등 이딴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탄핵사유예요. 탄핵사유. 근데 조만간 한동훈의 탄핵사유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싶어요. 그리고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 한동훈한테 저렇게 밀리냐, 왜 말을 제대로 반박을 못하냐. 네가 한번 해보세요. 저도 보면서 야 저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면은 정말 말문이 막히겠다. 왜 말문이 막히는 줄 아세요? 세상에 저런 말을 하네? 이거야. 뻔뻔스럽게. 차마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한동훈의 입에서 나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아니 지가 최강욱 의원을 기소를 한 게 그거 완전히 억지 기소한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할 수도 없는 거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기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기소 당하셨지 않아요?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는
핸드폰 핸드폰 비번 안 깔라고 몸싸움까지 한 놈이. 그러면서 결백하시면 수사를 받으시면 되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시면 되죠. 그럼 결백하면 비밀번호까지 왜 안 까는데? 자, 우리는 지가 저렇게 했는데 차마 저런 말을 할까? 못해요. 지 양심이 찔려서. 근데 한동훈은 해.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비판을 받는 그게 자기가 뭘 했는가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이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고 상대방과의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저놈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말싸움에서 이기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혹시 거꾸로 나한테 돌아오고 너는 그럼 똑같이 하면 니는 안 걸릴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쟤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는 저거는 지도 걸리는 얘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하지? 우리는 못해. 한동훈은 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때?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뻔뻔스럽게? 라는 거예요.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방법은 하나예요. 니 되게 뻔뻔스럽구나. 라고 대놓고 얘기해줘요. 그거 니한테는 적용 안 될 것 같아? 기소되셨잖아요. 니 압수수색 당하셨잖아요. 수사에 당당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시다면. 수사에 당당히 임하셨어요? 니는? 핸드폰 번호 까셨어요? 지금이라도 까시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질문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이거 혹시 하셨나요? 이거 혹시 니 겁니까? 여기 거짓말이 있나요? 질문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맞습니까? 참과 거짓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니한테 줍니다. 그게 질문이잖아. 근데 그게 왜 거짓말이라 그래? 질문을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한동훈은 해. 왜? 지한테 불리하면 다 거짓말이거든.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정상이 아닌 거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동훈이나 다른 검사들이나 비슷한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자면 기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이 기사 보이십니까? 이 오봉역 참사가 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쓴 기사들입니다. 오봉역 사고로 시멘트 출하 중단, 수도권 건설 현장 비상. 오봉역 사망 사고로 시멘트 출하 중단, 현장 일부 차질. 오봉역 인명사고 후폭풍, 시멘트 공급 끊겨 업체 비상, 건설 현장 비상.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시멘트 부족한 게 지금 문제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건설공사 며칠 못하는 거 가지고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이 난리를 떨어야 돼요. 그래, 건설업자들, 건설회사들, 그 사람들은 거기 밥그릇이 달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기자라면은 그런 언행이 나왔을 때 그런 애가 아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당신들 말이야, 밥그릇이 거기 달렸더라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자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언론 아닙니까? 근데 맞아. 건설 현장 난리 났대 세상에. 뭐 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참. 기자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그 인권 감수성이 없다는 건가요? 이런 기사를 어떻게 써댈 수가 있죠? 이거는 악마예요.
악마가 아니고서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시멘트 공급 안 돼서 건설 공사 못 한다고. 사람이 죽었는데 공사 못 한다고. 공사 현장 스톱되게 생겼다고. 그걸 하게 생겼어? 아니 철도밖에 없나? 철도가 아니라도 시멘트 공급 많이 돼요. 그리고 이미 재고로 시내에 들어와 있는 재고도 꽤 있고 이렇게 걱정하고 쌩 난리치고 기사 시청록한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이 오봉육 사고 나고 얼마 만에 나온 줄 아세요? 3일 만에 나온 기사예요. 그게 뭐야? 발인하고 빨리 그냥 빨리 끝내. 이 말이지. 빨리 장례 치러버리라 이 말이지. 오래 끌지 말고. 이걸 기자들이 쓴다고? 네, 단언합니다. 이 기사 쓴 놈들 똑같이 당해라. 똑같이 당할 겁니다. 똑같이 당해라 진짜. 어우, 딴 말은 못하겠고요. 똑같이 당해라. 니들 똑같이 당할 거다. 이 얘기밖에 못하겠습니다. 니들 죽었는데, 아니 니 새끼가 죽었는데, 아우 세상에 사람이 죽는 바람에 아우 뭘 또 못하게 생겼네. 아우 빨리 그냥 장례치 치르고 좀 끝냈으면 좋겠다. 니 가족이 죽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해줄게. 아니 그런 일을 겪게 될 거다. 네 가족이 죽은 연결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이 들리게 될 거다. 니들이 썼던 거랑 똑같이. 나쁜 놈들. 아유 정말 어디서 진짜. 자, 장윤진 TV 11월 13일 일요일에 보내드렸던 순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월요일 준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순옥님, 오미영님, 황선희님, 허정님, 송순옥님도 그렇고 오미영님도 그렇고요. 이 네 분 전부 다 정기적으로 거의 자주 저한테 후원해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 무척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이 헛되지 않도록 좀 더 좋은 뉴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새 또 생글이라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장윤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월요일 날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푹 쉬시고요. 일주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